그러니까 그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네. 위증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 가르치는 거 네. 이게 이제 위증 교사죠. 모해 위증은 위증죄보다 더 심각한 위증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으로서 모의해가지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증을 시킬 때 이게 이제 모해 위증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 관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에 관한 해를 입히기 위해서 네. 이 사람들에게 증언을 강요하고 조작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게 모해 위증 교사는 공소시효가 더 길다면서요? 1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당연하죠. 뭐 범죄가 구성된다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진실을 뭐 오늘 여기 100번 토론에서 규명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했었던 진술, 네. 아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처음에 영상을 틀어주셨고 네. 지금 또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 그러면 한만호 씨가 절대로 뭐 강압이라든지 또 어떤 그 허위 자기가 만들어서 무슨 뭐 교육을 받아서 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정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에 있고 그것이.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문제되는 일편적인 것만 갖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진술이 나온 거죠. 진술. 한은상 씨. 예. 근데 그 부분도 이미 다뤄서 이게 신변성이 없다라고 그 본국에서 검찰에서 나왔었던 일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또 어떻게 뭐 끝나고 나서는 또 한 5년 뭐 4년 전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실성 여부는 결국 재판이나 또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를 불신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사법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새롭게 뭐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은 뭐 이미 재판이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물론이죠. 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본인이 한만호 씨가 어느 땐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느 것을 중심을 잡아서 이걸 새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제가 이거는 대법원 판결문 자체에 우리 홍 의원님 말씀에 반론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사는 한만호가 한명숙에 대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마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는 그 후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한만호를 출석시켰음에도 조사 과정과 이때 이루어진 한만호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 이게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취득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수사의 적법성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한만호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에 관해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만호로 하여금 검찰 진술 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게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데려다가 교육시켰다는 한만호의 비망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대법원의 소수 의견 대법원 소수 의견의 내용이죠? 판결문에 그대로 지적한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어겼다. 공판 중심주의를 어겼다. 증거법 원칙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면서 설시한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분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분의 우리 재판관이 계셨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은 존중해야 되고 그 나머지 전체 의견은 그럼 무시합니까? 아니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소수 아니죠. 의견에서 지금 지적한 지금 사항이 말씀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로 밝혀지게 되면 새로운 사실이 그거를 아니죠. 번복하라는 게 지금 소수 13분 의견을 적는 중에서 이유입니다. 다섯 분이 소수 의견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8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인정했지 8분은 이 않습니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그걸 되죠. 잘못 알고 어떻게,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없고 있는 거를 이 그때 부분을 당시를 얘기를 합니까? 네,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예, 좀 변호사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은 아시다시피 검찰이 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입증 책임도 검찰이 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판결문을 읽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 판단이 안 된 부분은 뭐 법원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뭐 검찰이 사실 이제 그 공적인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또 그래서 무죄의 어떤 증거가 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현출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판단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한만호 씨가 이제 2010년 4월 1일 날 검사실로 처음 이제 소환되죠. 그리고 나서 4월 2일 다음 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남모 씨라는 민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인으로부터 본인은 비망록에 협박을 당했다고 이제 씁니다. 물론 이제 남모 씨 증인 신문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면서 1심 법원에서는 협박은 아니지만 회유는 있었다 정도로 정리는 되지만 민간인 남모 씨가 검찰 조사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명백한 건 이 남모 씨를 만난 다음 날인 4월 3일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검찰 조사실에 갔더니 민간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민간인이 회유든 검찰의 주장이나 뭐 법원의 판단처럼 회유든 아니면 한만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협박이든 할 수 있죠? 민간인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법원이 인정한 대로 회유를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민간인이 회유를 할 수 있죠? 수사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검찰 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변호사 10년 넘게 했지만 혹시 이한규 변호사님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사실에 민간인이 와 있고 그 민간인이 면담을 하면서 회유를 한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더라도 그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판결문을 보시면 네. 판결문을 보시면은 그 회유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1심 있어요. 판결문에서는 한만호 씨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협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회유한 정도로 보겠다라고 하고 그게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검찰 조사실에 민간인이 와 있고 그다음에 그 민간인이 조사를 받는 당사자를 만나서 법원의 인정대로라도 회유란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드린 그 경위는 제가 알 수 없으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그거는 예를 그게 들면 가능하냐 이거. 아니 그거는 한만호라는 사람이 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본인이 원했을 수도. 근데 어쨌든 제가 네. 판결문상으로는 그것이 한만호 씨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있어요. 판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박은 아니다. 아니, 회유 정도로 볼 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돼 있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회유든 협박이든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거는 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아니 없습니다. 그 경위는 한명호 씨가 원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위는 그건 이제 경위를 아니라는 내가 거죠. 모르니까 네. 그거는 막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꾸 비망록 말씀하시는데 그 비망록 자체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만호 씨가 이제 그 검찰에서 먼저 이제 그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쭉 했잖아요. 진술을 쭉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언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증언 나가기 전에 한만호 씨가 이제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의도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그 뭐랄까 이게 자기 옛날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진술이 뭐 허위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려면 그 비망록 자체를 의도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망록에 적혀 있다고 그래서 비망록에 적혀 있는 것이 그럼 모두 다 진실이냐 그걸 전제로 해서 사건을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망록 자체도 거짓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 비망록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나중에 또 딱 검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망록 자체를 검찰에서 증거로 다 냈어요. 검찰에서 그 숨긴 어떻게 비망록 자체를 검찰에서 증거로 냈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그 비망록을 가지고도 충분히 반대 신문을 많이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한만호 씨가 이제 재판정에서 증언할 때한테 진술을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에서 진술을 다 번복한 상태이고 그 비망록도 다 그 재판 과정에서 연출이 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만호 씨가 말한 그 법정에서의 그 번복된 진술과
검찰에서 말했던 이 진술 사이에서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제 법정에서 나와서 한 이 진술도 이렇게 다 믿을 바는 못 된다고 판단돼 있고 1심 판결을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검찰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게 1심 결론이었는데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리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네.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잠깐 드리면 아까도 제가 검사의 공적인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검사는 유죄를 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죄라 하더라도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이 무죄인 것 같다고 생각되면 무죄일 수도 있는 증거를 또 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은상을 88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한은상이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이상하다. 이 사건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도 증인으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법원에 전혀 현출 안 시켰잖아요. 법원에 오직 현출된 거는 다른 그 동료 수감자 2명. 한은상 씨 주장으로는 회유됐을 것이라고 또는 협박에 의해서 거짓 진술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2사람만 현출이 됐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료 수감자들조차도 최모 씨의 경우에는 148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기록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김모 씨의 경우에는 89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요. 물론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한흥상 씨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88번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88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한흥상 씨가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88번을 불려간 것은 아니었고 한흥상 씨가 여러 가지 다른 제보란도 어쩐다 그래가지고 그 88번 중에는 다른 수사팀에 소환돼서 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수사팀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는 아마 20여 회, 30분이 넘지 않는 거 20여 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까? 그건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우리 한명수 전 총리께서 수사 단계에서도 이제 그 진술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일 자체가 공판 준비 기일도 좀 길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판 기일도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어서 그 진술이 또 이제 그때마다 추정하는 게 바뀌기도 하고 공판이 시작되면 드디어 이제 공판정에서 이제 진술이 자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장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증인을 한 번씩 더 불러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소환 횟수는 이제 이 공판 기일이 굉장히 좀 오래 갔으니까 그걸 일도양단적으로 예를 들면 20번이면 되고 30번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은상 씨 같은 경우는 이 수사팀에서는 아마 20여 회 정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나는데 사실은 어떤 그 한만호 씨의 증언이라든지 요것만 근거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만 가지고 판결한 건 아니에요. 이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난 데는 재판부에서도 한만호 씨가 진술한 것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만호 씨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 진술도 있고 나온 증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만호 씨가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을 하면 그 진술에 따라서 검사들이 처음부터 진상을 다 알고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만호 씨가 와가지고 어떤 이제 그 한명수 씨한테 가지고 이제 또 금품을 제공한 거에 대한 진술을 하면 그 부분을 이제 맞는지에 대해서 몇 번 불러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 정리된 내용이 맞는가에 대해서 그럼 자료를 또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자료를 정보를 갖고 온다든지 그런 자료를 해서 이게 맞는지를 이렇게 점검해가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종합해서 나중에 그런 재반 증거들을 제출했을 때 그 2심 법원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그걸 다 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만호 씨가 그 자금을 제공한 것 중에 수표가 있어요.
수표가 하나 네. 있습니다. 수표. 1억 원짜리 네, 1억 원짜리 수표였나요? 수표가 하나 있는데 그 수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됐거든요. 이제 우리 한 전 총리 동생의 동생분이 전세 그걸 로 쓰인 걸로 나왔죠. 쓴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 수표가 그렇게 전달되는 데는 이게 한명숙 총리한테 이를 통해서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판단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대법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진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수 의견으로 이제 소수 의견도 좀 있긴 있지만 그 소수 의견을 냈던 그분들도 적어도 이 수표가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3억 세 번이 있는데 적어도 이 수표가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예요. 그렇죠. 이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서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지. 예. 사실 뭐 대법 판결문을 뭐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결문을 보고 들었던 개인적인 의문들은 좀 있어요. 네.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것을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그 수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수표를 한명숙 총리 계좌에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 동생 계좌에서 발견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의 경우에 이제 그거를 그 한명숙 총리의 그 비서 보좌관으로부터 대여를 했다는 네. 거고, 한만호 씨는 그 3억 중에 그 수표로 3억을 그 보좌관한테 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명확하게 이게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동생한테 줬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단순히 그냥 동생 계좌에서 그 1억이 나왔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예, 뒤에서는 이제 다르게 판단했는데 다르게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병문안을 한명숙 총리가 갔다 왔다 한만호 씨에 대해서,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뭐 2억 같은 경우는 한명숙 총리가 또 그 2억을 뭐 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좌관이 돌려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 보좌관이 뭐 한만호 씨로부터 돈을 빌릴 뭐 그런 게 있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 더 믿으면서 1심의 그 판단을 뒤집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라는 직접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견된 사실은 오로지 이거죠. 1억짜리 수표가 동생 계좌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2억을 한명숙 총리의 보좌관이 돌려줬다. 근데 한만호 씨는 오히려 이 3억을 보좌관한테 빌려줬고, 보좌관이 그 돈 중에 1억짜리 수표를 동생한테 줬다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둘 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직접 증거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 그 전원이 다 그거는 뭐 유죄로 일단 확정된 상태입니다.